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신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주장한 데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기술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실제 역량을 공개해 심리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5차례 한국을 겨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미사일들의 역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들은 거의 모두 동해상과 서해상, 즉 바다를 향해 발사됐으며 이것은 순항 미사일의 주요 기능인 지형 대조항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I'm skeptical. If North Korea's cruise missiles could follow terrain, they would be testing them over land and not over the ocean, but instead testing them over the ocean. 지형 대조항법은 미사일이 지상을 비행할 때 산이나 지상의 지형 지물에 충돌하지 않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사일의 충돌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 자료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 시스템,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순항 미사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도 위성 항법 장치 GPS를 통한 목표물 조준은 순항 미사일의 기본 기능이고 지형 탐지 기능은 매우 복잡한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순항 미사일의 지상 실험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우며 북한이 평평한 바다 위에서 실험을 한 것은 기술력을 과장하고 실패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re is a big difference. A cruise missile traveling at sea in a flat terrain, flat ocean. It's much easier for that to cross the terrain, obviously, and it's much easier under the circumstances to go from a fixed point to another fixed point without any intervening terrain, any mountains and that sort of thing.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지형 대조항법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형 지물을 피하기 위해 발사 시 고도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미한 미사일 방어망에 요격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Obviously, if they are flying at 3,000 meters, it becomes a much easier target for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to hit.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과장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려는 것은 결국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위장 강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역량이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무기 역량의 실상과 미한 당국의 대응 사례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적극 알리는 심리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화성 11형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22일 러시아가 수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형을 사용했으며 모두 20여 발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공격으로 최소 24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숨지고 1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민간인 최소 14명과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접촉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 평화 유지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좀 더 개방되고 국제사회와 접촉을 갖는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남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일본 측과 모든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개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과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일 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이 특히 21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어 일본과 북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양측은 납치 피해자 문제와 억류자 및 국군 포로 등 여러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협력해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 사항을 공유하면서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기를 제공하며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우방국 러시아의 정보기관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의 사이버 보안 업체 DCSO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코니가 지난 2014년부터 사용해온 악성 코드 유형이 발견됐으며, 이것은 지난 2021년부터 러시아 외무부 해킹에 사용돼 왔던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악성 코드는 러시아로 된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의 백도어 형태로 몰래 삽입돼 유포됐으며, 해외 영사관에서 러시아 외무부로 보고서를 보낼 때 쓰이는 소프트웨어에 침투하기 위한 용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해킹 조직은 러시아 정부의 민감한 정보를 표적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러시아의 대외 정책 계획과 목표를 평가하고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